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에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경기 화성의 삼선 의원이시죠. 이원욱 의원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들리십니까? 패배, 예, 안녕하세요. 대선 패배 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각오가 어떻습니까? 각오가 결연하죠. 지금 민주당 대선에 실패하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5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당겨서 치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결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먼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빠져나옴과 동시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변화와 혁신, 쇄신을 통해 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 이런 원내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대선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민주당을 돌아보면은 2년 전에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도대체 180석이나 갖고 한 게 뭐냐, 무능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능의 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극복해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어려움 그리고 슬기 등등이 필요한 그 원내대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주 힘든 시기에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맞는 직분이기 때문에 각오도 남다르신데, 자, 지금 다음 주 이제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 선거가 콘클라베 방식, 그러니까 이제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하루에 다 해서 그날 바로 원내대표가 뽑힐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네.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1차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172명 국회의원이 전체가 출마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써내고, 대신 2차부터는 10% 득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17석 이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걸러내고 2차 투표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결선 투표는 2명이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황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입 후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172명 전체가 입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172명 의원 전원이 입 후보자인 셈인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박광원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원욱 의원까지 세 분의 의원이 그래도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고요.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또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 지금 이 의원님은 정세균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평가들도 하는데요. 실제 그 평가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저 또한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그러면 저도 이재명계죠. 그거는 이제 좀 꼭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정세균계로서 정세균 그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총리가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재명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이때 또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예, 예. 그 시선을 민주당 경선 때에 맞춰보면은 지지자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앙금이 남아서, 원내대표 선거가 제2의 명락대전으로 치러진다면, 그거는 정말로 개파 싸움화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당의 쇄신은 멀어지고, 항상 언론에는 누가 싸운다라고 하는 네. 이런 것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예, 당내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네. 언론이 자꾸 그렇게 집중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치러진다면은 선거가 사실 해볼 필요도 없는 선거가 있죠. 선거 해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모든 여력이 동원돼 가지고 저기한테 이낙연 계의 박광원 의원이 간다면 뭐 아마 민주당 50석 중에서 한 172석 중에서 90석 이상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버릴걸요. 저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요. 누구한테 몰린다는 말씀이세요? 박홍근 후보한테 아까 이재명 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재명 꼭 안타는 거죠.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이 후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선거운동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라든가, SNS,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의원들과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지 호소하고 그런 것은 있겠죠? 네, 그것까지 안 하면은 자기를 말하자면 정견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최소한의 그런 것, 이제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당의 쇄신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172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9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90% 정도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90명. 90명? 90명. 네, 예. 아주 넓게 본다면 이번에 선거대책본부에 다 참가했던 사람들. 예.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재명 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개파를 분류하자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조직본부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으니 이재명 개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약속을 했고 또 정치개혁 입법도 약속을 했어요. 또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역시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 힘을 집중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주 슬기로운 대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이 들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도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자칫 너무 밀어붙이다가는 유능함을 우리는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만과 독선으로 보여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3선 의원, 4선 이상의 의원들, 3선 의원들, 그다음에 재선 의원, 초선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들하고 쭉 연쇄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3선 의원들의 모임에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선 의원 모임에서는 비대위원장을 계속 지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또다시 흔들리고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의 혼란으로 빠질 수 있고 이제 그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뭐 지도부가 완전 공백 상태 들어서면서 또다시 그 수습하는데 보름 이상 걸릴 거고 그러면 과연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에 만약에 민주당이 또다시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6월 2일 날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저는 독배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역대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는 그 집권 여당이 항상 많은 승리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지형에서 치러야 하는 선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네. 그 자리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지방선거에 지면은 또 지방선거 책임론, 네. 뭐 대선 책임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다 써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뭐 것을 지금 맡은 거는 독배의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한편에서는요. 네. 뭐 이게 뭔지 정확한 팩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송영길 당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그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재명 후보님 측과 당연히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를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뭐 언론에서도 가장 요즘에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많이 써지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금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듯이 오히려 당에 수습을 안 하고 뭐 계속 그 논란만 증폭시키는 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당의 꼽히는 원내대와 비대위원장 포함 비대위원들과 이런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실 텐데요. 근데 비대위원 가운데 한 분인 최이배 위원이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반성문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제 대선의 평가와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의 이번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정권 교체론이 훨씬 더 높았던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무능론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대선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문제겠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뭐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아주 많은 사람들 전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더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책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뭐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을 스스로 반성하고 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넘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비대위원이면은 최소한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당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당 위의 제3의 뭐한테 문제를 돌리는 것은 남탓하기 전에 내 탓부터 해야죠. 그것이 평가와 반성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상임 고문과 관련해서 6월 지방선거에 등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도 계속 있어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재명 후보님은 우리 이제 상임고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네. 이번에 선거도 눈물겹도록 잘 싸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자산을 어떻게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재명 상임고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지방선거가 자칫 잘못하면 독배일 수 있는 자리인데 네. 1년 전에 정면 등산한다? 아마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자칫 오히려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그 책임론이 갈 수도 있는 만약에 지방선거에 진다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예. 그런 자리 아니어도 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대위에 어떤 자리를 맡으셔가지고 아니면 상임고문으로서도 전국의 유세 현장을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다니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아마 아주 많은 곳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좀 무게가 실리는가 싶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휴식기를 갖고 차츰 민주당이 안정을 찾아갈 때 다시 등장하는 게 낫겠다 하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예. 그 이후에 등반할 수 있는 기간은 많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또 전당대회를 해야 돼서 예. 뭐 그런 이제 당대표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도 있고 예. 이전 상임고문이 아주 심각하게 앞의 진로까지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 뜻을 품고 출사표를 내셨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고맙습니다.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예.